안녕, 민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6-3의 두 번째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제도와 실천이라는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수행평가 진행했고요. 그 이전에 우리가 사회의 불평등 현상이라는 걸 다뤘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 세 가지를 들었어. 사회 계층의 양극화, 그리고 공간 불평등, 사회적 약자의 차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불평등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살펴봐야 하는데, 사회계층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사회복지제도, 공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지역격차 완화 정책, 그리고 사회적 약자 차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적극적 우대 조치, 각각 내용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살펴봤듯이 사회복지제도, 공간불평등 완화 방안, 적극적 우대 조치 다룰 건데, 그럼 사회복지제도부터 살펴보자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계층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그러면 사회복지제도는 무엇인가? 말뜻부터 보자. 복지. 여기서 복은 행복이라고 하는 의미이고, 지는 복이라고 하는 의미야. 복.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회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돼. 의미 봅시다. 질병, 실업, 빈곤, 재해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래. 인간다운 삶이라고 하는 거 키워드 잘 기억해 두시고요. 지금 이 앞에 나온 질병, 실업, 빈곤, 재해, 이런 거는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 것들이야. 이런 것들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위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치? 이런 데서 벗어나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는 거야. 이거 우리 4단원 인권 파트에서도 다뤘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권리 뭐라고 했어? 사회권이라고 했지. 사회권은 최초로 어디에서 규정되었다? 바이마르 헌법에서 규정되었다. 이런 내용 했었잖아. 그쵸? 그래서 사회복지제도라고 하는 건 사회권이라고 하는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유형들이 있는가? 첫 번째, 사회보험부터 살펴보죠. 사회보험. 자, 보험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우리 5단원에서 살펴봤던 금융상품이었지. 원래 위험을 사전에 보호한다는 거야. 그런데 그 보호하는 기금이나 상품을 누가 만든다? 사회가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양한 사회적 위험을 공적 보험을 통해서 사전에 예방하도록 한다라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위험, 여기 위에 그대로 나와 있지. 질병, 실업, 빈곤, 재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이런 위험들을, 미래의 위험들을 기금을 마련해서 사전에 예방한다라는 거야. 또 특징은 뭐야? 이런 사회보험들은 의무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 가입이라고 하는 개념.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장 생활을 해서 소득이 발생해. 그러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회보험은 강제 가입하도록 해. 그러면 일반 개인 보험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런 것을 사적으로 드는 보험이라 해서 사보험이라고 해. 사보험은 강제 가입이야? 아니지. 내가 원하면 가입하는 거야. 이런 형태를 임의 가입이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사보험과는 다르게 사회보험은 의무적으로 강제 가입이 된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 보험에 기금을 납부하는 거잖아. 적당한 기금을 사전에 미리 꼬박꼬박 내면 앞서 말한 사회적 위험이 발생했을 때 내가 돌려받는 것이지. 근데 사회의 구성원과 국가, 기업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한다. 자, 지금 공동으로 부담하는 거야. 공동. 밑에 공공 부조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 공동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에 뭐가 있니? 라고 했을 때 국민연금이라든지 국민건강보험이라든지 고용보험이라든지 산업재해 보상보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거야. 국민연금은 뭐야? 나중에 퇴직한 이후의 생계를 위해서 일정 기금을 마련해 두는 거야. 나이가 든 상황에서 더 이상 일이 하기 어려워지더라도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들이 있을 거란 얘기지. 젊었을 때 일하면서 차곡차곡 기금을 모아서 나이가 들었을 때 일정 금액을 매달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 것이 국민연금이야. 국민건강보험은 뭐야? 내가 언제 다쳐서 언제 치료비로 큰 돈을 쓸지 몰라. 그래서 매달 월 소득의 일부를 건강보험료로 납부하고 내가 병원에 갈 때, 약국에 갈 때 실제로 그만큼의 혜택을 받죠. 실제 그 진찰료를 보면, 진료비를 보면 실제보다 납부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나왔지만 일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을 하도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실업을 했을 때 그때 생계를 대비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고 만약에 실직을 하면 실직급여, 실업급여라는 걸 지급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다. 그러면 이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건 어떤 특성을 갖느냐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보자고. 사회보험. 일단 이 사회보험 자체는 사회 구성원 국가 기업이 모두 납부를 하고 있어. 그러면 납부자와 수혜자는 어때요? 이 기금은 납부하는 사람이 수혜를 받고 있지. 이게 특징이야. 납부자와 수혜자가 일치한다라는 거야. 누구나 늙었을 때 돌려받을 수 있고 병원에 갔을 때 받을 수 있고 실직했을 때 받을 수 있어. 납부자와 수혜자가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뭐냐면 특징은 내가 얼마나 수혜 받느냐에 따라서 뭐 능력별로 부담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좀 다시 정리. 수혜 정도와 관계없이 무관하게 능력별로 부담을 합니다. 자, 보통 이런 기금들은 월 소득액의 얼마 퍼센트 단위로 내요. 건강보험도 마찬가지,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실제로 수혜받는 정도는 어떤가라고 봤을 때 의료보험의 예를 보세요. 국민건강보험. 무관하게 능력별로 부담해. 소득이 많은 사람이 많이 내고요. 소득이 적은 사람은 적게 냅니다. 하지만 혜택은 동일하게 받아요. 다쳤을 때 똑같이 병원비 5,000원 내고 약값 3,000원 내. 똑같단 말이야. 수혜 정도와는 관계가 없어. 많이 다치는 사람은 혜택을 더 많이 받겠지. 그렇지만 기금을 더 내진 않습니다. 그치? 요런 내용이야. 특히 건강보험의 사례를 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이것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습니다. 왜? 능력별로 부담을 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이 사회보험료도 많이 내게 구조가 설계되어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월급의 10%를 똑같이 납부하는 것 같지만 금액 자체가 다르단 말이야. 그런데 혜택은 동일하게 받기 때문에 이런 것을 소득 재분배 효과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 지금 사회 구성원 A, B, C가 공동으로 비용을 다 부담할 겁니다. 그런데 A가 다쳤을 때 혜택을 입으면 B와 C가 낸 돈으로 A가 혜택을 받죠. 반대로 C가 다쳐도 마찬가지야. 이런 것을 상호 부조적 효과라고 해. 서로 어려울 때 도와준다라는 거야. 그래서 부조라고 하는 건 돕다라는 의미거든. 서로 기금을 함께 마련하고 이 기금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호 부조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사회보험 살펴봤어. 자, 그 다음 공공부조 봅시다. 공공부조. 여기서 공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국가나 지자체를 의미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부조는 둘 다 돕다라는 의미야, 한자로. 공공이 도와준다라는 얘기입니다. 볼게.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한다라고 돼 있어.
자, 생활 능력이 아예 없는 사람들을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생활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생계와 관련된 지원을 해주고요. 주거와 관련된 금전적 지원, 교육과 관련된 거, 의료와 관련된 거 다 지원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지원은 어떤 특징이 있냐? 사회보험도 마찬가지인데 주로 금전적 지원이야. 금전적 지원. 공통점이야. 자, 그리고 이런 공공부조는 어떤 성격을 가지냐? 아까 사회보험은 앞으로 발생할 위험에 대한 사전 예방적 성격이었다면 이것은 이미 생활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후 처방적 성격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미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직접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사후 처방적 지원이다. 그리고 이 기금은 요것과 관련된 비용은 어떻게 부담하나요? 지금 보면 사회보험은 사회 구성원과 국가기업이 공동으로 부담하지만 공공부조는 이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전적으로 누구에게 지원을 받아?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지. 국가로부터 전액을 지원받는다. 이게 차이야. 사회보험은 나도 일부 돈을 내고 내가 혜택을 받지만 공공부조는 혜택을 받는 사람이 부담을 하는 게 사실 없죠. 잠시 이미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공공부조와 관련돼서 자료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국가에서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걸 지원했던 것인데 기존에는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는 보통 중위소득의 30% 이하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기존의 급여가 최저생계비 100%에 못 미쳐 중위소득 40%에 못 미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다 줬었어. 근데 요새는 조금 바뀌어서 중위소득 50%에 해당한다. 그러면 교육급여라고 하는 것만 지급을 하고요. 그보다 더 낮은 43%가 되면 주거급여까지 지급해. 교육급여 플러스 주거급여. 40%까지 내려오면 플러스 의료급여. 28%까지 내려오면 생계급여까지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28%에 해당해. 그러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을 다 지원받는 거야. 여기 있어 38%에 해당해. 그러면 생계급여는 못 받고 의료, 주거, 교육을 다 지원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국가에서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금전적 지원을 해준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기본적으로 다 금전적 지원이다. 오케이? 자, 그리고 대표적인 사례로 이렇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이런 게 나와 있지만 우리가 또 하나의 사례로 들 수 있는 건 기초노령연금이라는 거 있습니다. 이거 연금이라고 이름 붙어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보통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그리고 너무 부자 어르신들은 빼고 월 30만 원 정도씩 지급을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기초노령연금이라고 해. 근데 봐봐. 지금 국가로부터 전액을 지원받는데 이거는 납부자와 수혜자가 일치합니까? 지금 국가가 모두 전액을 부담해. 그러면 국가는 이 돈을 그냥 만들었어? 세금은 국민들이 내잖아. 세금 내는 사람과 받는 혜택을 받는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납부자와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아까 사회보험도 능력별 부담을 하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효과가 이루어진다고 했어. 요건 어떨까? 지금 세금은 모든 국민이 냈지만 혜택은 사회적 계층이 낮은 하층의 국민들이 혜택을 받아. 그렇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효과는 당연히 있고 심지어 매우 크다라고 볼 수 있지.
세금은 누가 더 많이 내? 부자들이 많이 내는데 혜택을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받고 있기 때문이야. 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은 지금 국가나 지자체가 돕는 것인데 이것을 그냥 혜택을 입었다라는 시혜적 성격으로 보면 안 됩니다. 국가에서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지금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인 거죠.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찾아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봐야 합니다. 되게 난잡하게 복잡한데 이렇게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좀 비교해서 봐야 돼. 둘 다 금전적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둘 다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회보험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고요. 납부자와 수혜자가 일치합니다. 공공부조는 국가로부터 전액을 지원받는 것이고 납부자와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런 차이들 살펴보셔야 돼. 자, 마지막으로 볼 것은 사회 서비스입니다. 요 말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뭘까? 위에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금전적 지원이었다면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비금전적 지원을 의미해. 현물이나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그래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당연히 비금전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상담 서비스, 재활 서비스, 돌봄 서비스,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것,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것 등등이야. 간단하게 보면 됩니다. 사회 서비스. 이거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겠지. 이런 것들은 누구나 이용 가능해. 그런데 경제적 어려운 사람들은 좀 더 혜택을 받고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세련되게 표현하면 경제적 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들과 경제적 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겠죠? 능력이 있으면 비용을 일부 부담하고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을 일부 받을 수 있죠. 이렇게 구분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다음 공간 불평등 완화 방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공간 불평등은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봤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혹은 도시와 농촌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 지역 간 격차라고 하죠. 지역 간 격차. 그리고 도시 내의 불평등도 있었어. 이것은 지역 내 격차였어. 이 두 가지를 모두 해소해야 하는데 어떤 방법들이 있느냐? 자, 첫 번째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인데 우리 잘 생각해봐. 지역 간 격차가 커. 이것을 비슷하게 만들려면 큰 지역을 약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약한 지역을 키우는 방법들도 있겠지. 이걸 둘 다 할 수도 있어. 이걸 둘 다 하는 방안이 뭐냐면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겁니다. 지금 공공기관 관공서라고 하는 게 원래 기존에 다 수도였던 서울에 몰려 있었단 말이야. 수도권에 있었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지방으로 이전한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현재 대표적인 사례로서 예시 사례로서 기업도시라든지 혁신도시 같은 것이 있습니다. 혁신도시를 먼저 쓰면 더 좋았을 거 그랬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이 주로 이동을 하는 신도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원주에 혁신도시가 있고요. 또 충주에 있고요. 뭐 그렇죠. 자, 그래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얻는 효과는 뭐야? 공공기관과 그와 관련된 여러 기업들이 함께 지방으로 이동하면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던 이런 경제, 문화, 사회적 요소들이 지방으로 분산되고 지역 간 격차를 다소 해소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알아둬야 될 곳이 세종시지, 세종시. 자, 이 세종시라고 하는 건 뭐 행정수도 특별법 혹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대다수의 공공기관
그리고 심지어 이제는 뭐 국회 분원, 청와대 분원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자, 그리고 특산품, 관광자원 개발, 지역 축제 개최 이런 내용들이 있어. 요 내용은 뭐야?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라는 것이죠. 이거 그래서 중학교 사회 시간에도 배웠을 텐데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브랜드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도 하죠. 그 예를 들면 뭐 평창 해피 700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고 그 지역의 이미지를 만드는 것, 브랜드화 시키는 것, 이런 것을 지역 브랜드라고 하고, 또는 장소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도 할 수 있죠. 특정 장소를 마케팅의 뭐랄까 매개체로 재료로서 활용을 해서 그 지역을 붐업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리적 표시제 이런 것들. 쌀 하면 이천쌀 생각나고 한우 하면 횡성한우 생각나지. 그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품을 그 지역의 이름을 붙여주는 걸 말합니다. 춘천 닭갈비는요. 닭갈비는 지리적 표시제라고 하긴 어려워. 상품을 생산할 때 원재료가 그 지역에서 우수하게 생산되는 걸 말해. 닭갈비가 춘천의 유명한 상품인 건 맞지만 춘천의 닭이 그러면 특별한가? 아니란 말이지. 한우라고 하는 것이 횡성에서 왜 잘 자랄 수 있고 왜 횡성의 한우가 유명해졌느냐? 횡성의 자연적 조건에 의해서 생육 조건이 훌륭해서 횡성의 한우가 뭐 마블링이 잘 나올 수도 있고 아무튼 육질이 우수할 수 있지. 그러니까 원재료의 상태가 상품성이 그 지역에서 향상될 특별한 조건이 있을 때 지역 지리적 표시제라고 하는 것을 붙입니다. 자, 그래서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세 가지 전략 요것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도시 내부의 불평등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도시 재생 사업, 도시 개발 사업, 도시 환경 정비 사업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지역에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전략으로서 공공 임대주택 및 장기 전세주택 같은 것을 공급한다라는 것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적극적 우대 조치 봅시다. 요건 간단하게 볼게요. 자, 의미 보시면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을 부여하기 위해서 보장하기 위해서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건 갑자기 사회적 약자가 된 것이 아니고 장시간 오랜 기간 동안 그게 굳어진 것이기 때문에 쉽게 극복하기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면 그 격차를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정한 혜택을 추가로 부여한다라는 겁니다. 일정한 혜택. 구체적인 사례 보시면 비례대표 여성할당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비례대표라는 게 뭐냐면 선거를 진행할 때 특히 국회의원 선거나 혹은 이제 광역단체, 광역의회나 지방의회 선거를 할 때 정당에 대한 투표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해당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 있어. 그에 의해서 뽑힌 의원을 비례대표라고 표현해. 근데 이 비례대표를 정당에서 추천을 하는데 그 절반을 여성으로 할당하도록 한 겁니다. 왜? 지금 국회의원이라든지 시의원, 도의원은 남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거든. 정치 권력에서 여성들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다. 대학에서 기회균등 전형, 기업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 기업에서 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 양성평등 채용 목표 제도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적극적 우대 조치의 문제점이 뭐냐? 바로 역차별 문제라고 하는 것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조금 쓸데없는 얘기인데 이번 정부에 들어서 군인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관학교 출신들을 상대적으로 배제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기존에
장성급 장교들은 사관학교 출신이 많았는데 사관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출신 성분의 장교들을 승진시키는 인사가 많았어. 내가 근무하던 부대 부대장님은 육사 출신이었고 능력이 출중했어. 그 인정받았어. 왜냐면 훈련 때 개빡세게 구르면서 다 들었거든. 그런데 육사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승진해서 배제되고 원래 당연히 투스타, 쓰리스타까지 갈 줄 알았던 사람이 승진이 멈춰버렸어.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 상대적으로 진급에 있어서 약자였던 3사관 출신이나 학군사관 출신, ROTC 출신을 우대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 했지만 역으로 육사 출신이지만 능력이 있어도 차별받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지. 이런 것을 역차별 문제라고 합니다. 자, 간단하게 넘어가면 되겠고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실천 방안은 무엇이 있는가? 이거는 사실 어떻게 할래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던 거야. 개인적 차원과 제도적 차원, 사회적 차원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보면 된다. 사회적 차원이 이꼴 제도적 차원이지. 자, 우리의 자세. 불평등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문제의식 갖기, 해결책 찾고자 노력하기 라는 것이고요. 요거 근데 중요합니다. 사회적 약자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한다. 그들이 우리 사회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라고 하면 개인적 활동으로는 공동체 의식을 기반으로 한 기부 활동이 있겠죠.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란 말이야. 이런 공동체 의식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가진 이권이나 이익들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기부 활동을 할 수가 있겠죠. 혹은 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단체를 위한 활동은 뭐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시민단체라든지 협동조합 같은 지속성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이죠. 손 아파. 너무 길게 만들었어. 미안. 지속성 있는 활동들을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자본이라는 걸 형성해야 한다. 자, 사회적 자본이 뭔지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교과서를 보면서 좀 더 설명할게요. 그리고 선생님이 썸네일로 월급 급여 명세서를 어그로 끌었는데 급여 명세서에 보면 공제 내역과 세금이 조항이 6개나 됩니다. 그 정도로 어쨌거나 우리는 사회보험에 강제로 가입되면서 다양한 공적 부담을 함께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그냥 어그로는 아니고요. 이 사회보험의 다양성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교과서 자료 보고 끝내도록 하죠. 자, 요거 많이 나온 그림입니다. 교과서 페이지 186쪽이고요. 어떤 것이 정의인가 할 때 이거 많이 나와요. 야구장에서 지금 야구를 구경하러 갔는데 키 큰 사람은 담장이 높아도 잘 볼 수 있다. 그러나 키가 작은 사람은 이런 것을 쉽게 보지 못한다. 그래서 밑에 이렇게 박스를 놓아주는 것, 다 같이 눈높이를 맞추도록 하는 조치가 정의로운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인 것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필요한 것들만 언급하고 넘어가고요. 자세하게 보진 않겠습니다. 각자 읽어보십시오. 자, 올리버 트위스트에 나타난 사회복지제도 이거 잠깐 보겠습니다. 산업혁명 시기에 런던을 배경으로 한 찰스 디킨스의 소설 올리버 트위스트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따뜻한 마음과 용기를 잃지 않고 역경을 극복하는 소년 올리버의 이야기이다. 이 소설은 당시 영국 사회의 불평등한 계층화 및 산업화의 폐해를 비판하며 대중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올리버는 구빈원에서 여기서 가난함을 구제한다라는 거야. 강제노역과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원장님 저는 좀 더 먹고 싶습니다 라고 했다가 매질을 당하고 쫓겨나게 되었다. 이 당시에는 사회복지가 일종의 자선사업에 불과하다고 보아 빈민에게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도움만 주는 것이 개인의 나태함을 방지하기 위해 옳은 일이라고 보았다.
영국 정부는 1940년대에 이르러 모든 사람에게 포괄적인 부분에서 사회보장이 이루어져야 함을 인식하고 복지제도를 전체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확대하였다. 여기서 이 자선으로의 복지와 국민으로의 권리로서의 복지의 차이가 무엇이냐라는 거야. 여기서 봅시다. 지금 기존의 복지라는 것은 어떻게 등장했느냐를 봐야 되는데 사실 복지라고 하는 개념은 언제 등장했느냐? 수정자본주의 우리 다뤘었지? 자유방임주의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이 대공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그지? 대공황 때 국가 개입이 늘었단 말이야. 국가 개입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되면서 분명히 유효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지원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지. 그때 이제 최초로 복지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했다라고 보면 돼. 그 이전까지 복지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란 말 그대로 자선이었다라는 거야. 자선이라고 하는 건 혜택을 주는 거야. 은혜롭게 혜택을 주는 것. 시혜적 차원에 머물렀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 권리라고 하는 건 우리 아까도 다뤘지만 인간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 사회권이라는 개념에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보장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건 누가?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주체는 누구야? 국가나 사회에서, 지자체에서 제도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정도의 권리를 보장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지.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수정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등장했던 20세기 초반에 복지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했어. 그 이후에 우리 자본주의의 변천 과정에서 뭘 다뤘습니까? 석유파동이라는 게 발생했지. 이때 전반적인 경제적 문제가 겹치면서 석유값은 올라서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가 침체되더란 말이야. 정부가 열심히 개입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그래서 신자유주의가 등장했고 이때 수정자본주의에서는 큰 정부론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고 복지를 늘려야 된다라고 했단 말이야. 신자유주의에서는 어때? 다시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복지 지출을 줄여야 된다라고 했다고. 그래서 조금 더 심화된 개념으로는 이때 복지를 제1의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까지 몰라도 될 것 같긴 한데 이때 중요시했던 가치라고 하면 당연히 복지고요. 형평성이야. 누구나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형평성을 중요시해. 그런데 이 신자유주의 시기의 복지는 복지 지출을 줄이잖아. 이건 제2의 길이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했느냐? 이때는 성장이 중요해. 그리고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을 중시해 라는 것이죠. 이게 신자유 시대의 제2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신자유 시대에는 다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그랬어? 사회계층의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잖아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지. 상위 20%가 전체 부의 80%를 갖는 20대 80의 사회가 돼버렸단 말이야. 이 문제 해결해야 돼. 그래서 나타난 것이 뭐냐? 제3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영국의 전 총리였던 토니 블레어랑 앤서니 기든스라고 하는 인물이 주창한 개념인데 여기서는 복지도 중요시 여기면서 효율성도 챙겨가겠다. 성장을 하면서도 형평성을 놓지 않겠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이런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생산적 복지라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복지는 사람들의 삶을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안정적인 삶을 만들기 위해서인데 그런 복지의 혜택을 받으려면 일해라라는 거야.
어느 정도 일을 하면 그만큼 도와주겠다라는 것이지. 물론 이 생산적 복지가 무조건적 성공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노동과 연계한 복지 정책이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제3의 길. 그러니까 그냥 복지는 내가 실업을 했어. 내가 직장을 잃었으면 그걸 그냥 도와줘. 근데 제3의 길에선 내가 실업을 했어. 그래서 직장을 구해서 조금의 월급이지만 열심히 일을 해서 벌어. 그러면 그만큼 국가에서 또 지원을 해준다라는 거야. 우리 사회에서 어떤 예시가 있냐면 청년들에게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월급의 일부를 저금하면 국가와 지자체에서 그만큼 동일하게 저축액을 추가로 마련해 주죠. 그래서 일정 금액을 3년 동안 모금하면 뭐 몇천만 원, 1억을 모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이런 것들이 제3의 길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 보면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 근로장려금이야. 이게 제3의 길의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미 납부한 세금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일정 소득 구간 내에 있는 근로자가 일을 열심히 할수록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많아지도록 하여 근로활동을 유도하고 저소득층이 자산을 형성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요런 거 제3의 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자료 2.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이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있는 저소득층 학생에 대하여 교육, 문화, 복지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복지사업이다. 이 사업은 계층 간 소득 격차 심화, 가정의 기능 약화, 급격한 도시화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교육에서의 다양한 격차에 대하여 교육 결과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2번에 모든 별로 다음과 같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복지정책 중 한 가지를 정해 그 내용을 조사하고 이러한 복지정책의 확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발표해보자 라는 게 있어. 국민연금, 의료급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각각 그냥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리고 이게 사회보험제도인지 공공부조인지 사회서비스인지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공간불평등 완화 방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는 프린트보다 더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가볍게 읽어볼게요. 2000년대 이후에 공간불평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래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특별법 등의 법률을 제정해서 완화 노력을 했다. 대표적인 이 행정중심 복합도시, 지금은 무엇? 세종시라고 하는 것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산업, 아까 지역 브랜드, 장소 마케팅, 지리적 표시제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도시 내부의 공간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쭉쭉쭉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 자, 여기 나와 있으니까 좀 언급만 합시다.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는 거야. 자, 특별시, 한 개의 특별시, 서울이죠. 6개의 광역시 어떻게 돼? 6개의 광역시, 이걸 뭐 외워야 될 건 아니지만 서울 가장 옆에 있는 인천, 부산, 부산 위에 있는 울산, 대전, 대구, 그리고 광주가 있죠. 6개의 광역시. 8개의 도, 뭐가 있습니까? 경기도, 강원도, 충청, 남도, 북도, 전라, 남도, 북도, 경상, 남도, 북도. 8개죠? 한 개 특별자치시 세종시를 말하는 거고요. 특별자치도는 제주 특별자치도입니다. 자, 공간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우리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했습니까? 아까 공공기관을 대폭 이전하는 혁신도시, 그리고 정부기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들을 지방에 유치시키는 기업도시 같은 것도 있습니다. 자, 사례 1.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효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은 정부가 그동안의 소극적 지방 육성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 자립을 추구하는 방안이다.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과
지역 전략 산업을 연계시켜 지역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고 이를 10개의 혁신도시와 연계하여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공공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여 지역 경기를 살리고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는 효과도 거두려는 것이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정말 많이 이전해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 사업. 이거는 도시 내에, 지역 내의 공간 불평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적극적 우대 조치. 본문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례대표 의원의 개념이 나와 있고 역차별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적극적 의대 조치와 정의의 실현. 자료 1. 기회 균등 전형. 여기서 혹시나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는 개념을 잘 모를까봐 중위소득의 30%에서 50% 이하로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실천 방향.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아까 사회적 자본이랑 협동조합의 개념을 보려고 갖고 왔어요. 자, 시민단체나 협동조합 같은 지속성 있는 활동을 통해 장기적으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해야 된다. 시민단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를 말하지. 이건 많이 알았을 거야. 협동조합은 뭡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 자신들의 처지를 스스로 개선하고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만든 경제 조직이야. 조합, 협동조합. 자, 우리 흔히 제2 금융권이라고 하는 농협이라고 하는 거. 농업, 협동, 조합이지. 이런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조직이야. 그래서 상대적으로 약자에 속하는 사람들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라고 보시면 돼. 농업 종사자들이 개별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면 어려워. 이 생산품을 판매하고 유통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 그래서 조합, 협동조합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생산, 납품, 유통까지 맡고 있는 것이죠. 농업뿐만 아니라 수협도 있고 신용협동조합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사회적 자본이 뭐냐? 사회 구성원이 힘을 합쳐서 공동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추구할 수 있게 해주는 공유된 제도야.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자본은 구성원 간의 협력, 사회적 거래를 촉진시키는 일체의 신뢰나 규범 등 사회적 자산까지 모두 포괄해서 사회적 자본이라고 부른다. 구성원이 함께 모아서 자본을 직접 모을 수도 있고요. 서로 간의 신뢰를 통해서 이것이 사회적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도 사회적 자본이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헤비타트 활동은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간만에 돌아와서 43분짜리 유감입니다. 미안. 안녕.